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가는 이 거대한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립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 성공 확률을 단 28%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한반도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 숫자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의 재무장관 구윤철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협상장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한 조건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고 국내의 정치권과 기업계는 구윤철에게 상반된 압박을 가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한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국제금융가들의 예측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일주일마다 시장의 반응이 달라졌고 한국의 주가와 환율은 협상의 진전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 분석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협상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국내외 언론의 감시, 기업계의 이해 다툼. 모든 것이 이 협상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이 숫자가 전하려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손에 쥔 브리핑 자료를 수십 번 펼쳤다 접었습니다. 한국재무부 차관보와 외교통상부 공사, 금융감독원 국장 등 협상팀이 함께 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투자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경제가 다음 10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결정하는 통로 같은 거죠. 미국 국무부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구윤철 장관에게 사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현금 투자. 그것도 전액 현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의 정치권은 이미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보좌진을 통해 구윤철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에 경제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의 일부는 이대로는 국가 채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협상 방식과 투자 조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계도 움직였습니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 회장들이 개별적으로 구윤철 장관의 측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일관되었습니다. 현금 투자로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였습니다. 구윤철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까? 미국은 현금을 원하고 국내 정치권은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기업계는 시장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재무장관의 몫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그날 오후 구윤철 장관은 미국 국무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인 리처드 톰슨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톰슨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강경파였습니다. 그는 악명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협상하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양보의 기미를 보이면 즉시 더 강한 요구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회의실의 테이블에 앉은 두 협상 대표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악수의 강도는 어느 것이 더 강했는지를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톰슨은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3,500억 달러. 이 규모의 투자가 우리의 예상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믿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신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도를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현금 투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구윤철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금융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융 환경은 다릅니다. 한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50%에 가까워 있습니다.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대출과 보증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톰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출과 보증?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현금 투자 말이죠. 첫 번째 협상은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협상팀과 함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미국 측이 이렇게 강경하면 우리의 입장은 더 약해집니다. 현금 투자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구윤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금융시장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밤 구윤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의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있는 권력 게임. 그것이 지금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구윤철 장관의 협상 전략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 한 명이 국영 라디오에 나가 말했습니다. 현금 투자를 거부한다면서? 그럼 투자를 받지 말란 겁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만 따르면 한국 경제가 망합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 장관이 맞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논쟁을 즉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구윤철 장관의 강경한 협상 태도를 칭찬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정쩡한 입장 발표를 통해 협상 과정을 신뢰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업계의 압박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과 현대차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구윤철의 측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우회적이었지만 강압적이었습니다. 현금이 시장에 풀리면 기업들의 채권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 우리 회사들의 국제 신용도 평가가 떨어진다.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윤철은 이 모든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금을 요구했고 국내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했으며 기업계는 시장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한 장관의 몸에 실려있는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의 4번의 추가 협상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톰슨은 계속 현금을 고집했고 구윤철은 계속 대출과 보증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언론까지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냈고 블룸버그는 협상의 진정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즉시 한국 언론에 전해졌고 국내에서는 또 다른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미국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20일, 30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구윤철 장관에 대한 신임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협상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며 압박했고 여당의 일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워싱턴의 정치권에서 톰슨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섹션에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과의 투자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 현금 투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대출과 보증 방식도 충분히 가치 있는 형태의 투자이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순간 미국의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원 의원의 의견은 곧 미국 정부의 새로운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톰슨의 입장이 유일한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자도 비공식적으로 구윤철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현금 투자 방식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과 보증도 그만큼 가치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협상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구윤철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톰슨과의 다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톰슨은 여전히 강경했지만 이전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출과 보증 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구윤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현금으로, 1,000억 달러는 한국이 차용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로, 1,000억 달러는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보증 펀드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라면 미국도 자신의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톰스는 이 제안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담당자들은 이 방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윤철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에 의해 충돌이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윤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협상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 투자 패키지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 투자 부분이 모두 미국 기업들에게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예상된 문제였습니다. 투자 패키지에서 누가 실제로 수혜를 받는가 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윤철은 미국 측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업들도 이번 투자 패키지에 참여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 LG,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미국과의 합작, 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톰스는 처음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의 투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윤철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의 주요 기업들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이 협상의 국내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에서의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었거든요. 톰스는 다시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 한국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작 투자 형태였습니다. 각 기업은 일정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삼성은 100억 달러, 현대차는 50억 달러, LG는 30억 달러, 포스코는 2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들도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내의 중소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왜 대형 기업들만 수혜를 받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노동계에서는 기업만 이익을 보고 노동자는 제외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윤철은 또 다른 설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투자 패키지의 일부를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 투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이에 배정해달라. 대형 기업들도 국내 정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 수익의 5%를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종 조건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구윤철과 톰스는 최후의 협상을 벌였습니다. 현금 대출 보증의 비율, 기업들의 참여 규모, 투자 기간과 수익 배분, 모든 것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톰스는 한 가지 더 요구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이 중간에 이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구윤철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약속입니다. 정치적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 협상이 20년 이상 유지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협상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정리되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500억 달러는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현금 투자로, 1,000억 달러는
한국이 차용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로 1,000억 달러는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보증 펀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는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톰슨과 구윤철이 함께 설명했습니다. 톰슨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투자 패키지는 양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구윤철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패키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동맹의 강화입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청와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투자 패키지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협상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이 소식을 받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동시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구윤철 장관의 뛰어난 협상력의 결과라고 칭찬했고, 야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된 날 3%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채권 신용도 평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했고,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분석가들은 이 협상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이 협상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양국은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도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현명한 방식을 제시했다. 현금 투자에만 고집하지 않고 대출과 보증의 혼합 방식을 택함으로써 양국의 실질적 이익을 모두 만족시켰다. 이는 국제투자 협상에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베이징의 중국 정부 공식 매체들도 이 협상에 주목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경계속 재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중국의 대외 경제 전략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보증펀드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협상 과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출과 보증 방식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했습니까? 구윤철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현금 투자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계속 설명했고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대출과 보증 방식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형태라는 것을 미국 측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적 접근의 결과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협상 기간이 왜 그렇게 길었습니까? 구윤철은 말했습니다. 협상의 과정은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도 자신의 입장이 있었고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은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반영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현금 투자 부분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구윤철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합작을 진행할 것이고 현대차는 전기 자동차 개발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LG는 배터리와 화학 분야에서, 포스코는 철강과 신소재 분야에서 협력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론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협상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구윤철 장관의 뛰어난 외교력이 역사적 협상을 이루어냈다고 썼고, 중앙일보도 한미 경제 동맹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경향신문도 양국의 실질적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진보적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겨레는 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경제학자 몇몇은 이 협상이 정말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이 모든 의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났어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협상 비준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283표, 반대 55표, 기권 18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협상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이제 협상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의회 비준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톰슨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협상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 협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통해 우리는 영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도 협상을 비준했습니다. 찬성 72표, 반대 28표. 미국에서도 협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이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윤철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자금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의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구윤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현금을 원했고 한국은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했고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음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협상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구윤철은 답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협상 관련자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구윤철 장관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구윤철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지 못했고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의 협상과 국회 출석, 언론 대응. 모든 게 그를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투자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과정, 각 기업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국제금융시장과의 조율. 모든 게 구윤철의 책임 아래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의 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뉴욕 멜론 은행 등의 임원들이 한국의 금융기관장들과 만났습니다. 투자 자금의 송금 절차와 일정, 환리스크 관리 방안, 투자 수익의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인텔과 협력해 한국 내에 반도체 합작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테슬라와 전기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LG는 미국의 두폰과 배터리 기술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신소재 공장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 모든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한미 투자 협상이
현실로 변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서울경제는 3,500억 달러의 부의 흐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들은 이 협상과 관련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새로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단계 상향 조정했고 피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이제 협상의 후속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미국과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성했고 투자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의 대형 기업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첫 번째 투자 자금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준비한 500억 달러가 한국의 주요 은행들로 입금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자금이 국내 경제에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원화로 전환했고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보유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 소식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협상 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협상 직후보다 더욱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의 주가는 모두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구윤철은 이 모든 성공의 기저에 있는 위험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투자 자금이 한국 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더욱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을 일부 차지한다면 한국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인식한 구윤철은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과 협의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이 협상이 한국 경제에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했고 일부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윤철은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협상이 가져올 이익도 크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투자, 인력 양성 등 국내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협상과 관련된 첫 번째 합작 투자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과 인텔의 반도체 합작 회사가 서울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양사의 회장들이 참석했고 구윤철 장관도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협력은 한미 경제 협력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텔의 회장은 답례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협력이 한반도 경제와 미국 경제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플랫폼 개발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설계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합작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국내 고용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수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협력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윤철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협상이 단순한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협상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워싱턴의 국무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톰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협상 당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성취감이 가득 찼습니다. 톰슨은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3,500억 달러의 투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한국에 흘러들었고 수많은 합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협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윤철도 연설했습니다. 이 협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양국의 전문가들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국의 번영을 위한 공통의 목표 아래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통령이 기념식을 주재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참석했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구윤철 장관의 탁월한 외교 담판으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협상 1주년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 경제 협력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의 전략적 협상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주요 신문들이 협상 1주년을 특별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경제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협상이라고 평가했고 동아일보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만든 협상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뒤편에서 구윤철 장관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성취감도 있었지만 책임감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협상이 정말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협상 1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도전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자 한국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환율이 상승했고 주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은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경제의 안정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율되었습니다. 이는 협상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협력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이제 협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의 숫자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고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2년이 지날 즈음 협상의 효과가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출도 증가했고 대미 수출은 특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실업률도 감소했습니다. 협상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수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이 협상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대형 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경제 전망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와 피치, S&P 모두 한국의 국가 신용도 상향 조정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윤철은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협상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초기의 어려움과 갈등, 국내의 반발과 국제적 압박을 모두 견디면서 만들어낸 이 협상이 정말로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을 요구했고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들은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와 충돌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윤철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기술 개발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 이 협상의 본래 취지입니다. 미국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진들과 투자자들도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단기 수익성과 장기 기술 개발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 3년차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투자 협상이 타결된 이후 양국은 기술 협력, 인적 교류, 학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 사이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양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이제 투자 협상을 넘어 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미국에서 협상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협상 5년이 지나갈 무렵 구윤철 장관은 더 이상 재무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미 투자 협상의 후속 관리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윤철은 협상의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협상은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협상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외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젊은 경제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윤철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을 이해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양자 사이의 균형을 찾아낸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협상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역사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협상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미 투자 협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이 협상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관계에 더욱 깊게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학자들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경제학 교수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미 투자 협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경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과의 깊은 경제 통합을 통해 미국은 영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구윤철은 이제 협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투자 자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국가적 선택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깊은 경제 통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기저에는 구윤철 개인의 희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협상 초기에 받았던 국내외의 압박과 비판, 협상 과정에서의 무수한 밤샘, 협상 후의 지속적인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구윤철이 회상했습니다. 협상 초기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미국은 현금을 고집했고 국내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협상이 성공하면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생각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협상 타결로부터 5년이 더 지나 협상 15주년이 되었을 때 한국 경제는 명백히 변화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9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출 규모도 크게 증가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도 강화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통합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 거의 일체화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화학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한미 양국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새로운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통화 정책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 변화도 협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담당자들이 기존의 협상 조건이 미국에 충분히 유리한지를 다시 평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윤철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후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었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제 경제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협상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역사는 구윤철과 그의 협상팀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대부분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외교관들이 모여 쓴 논문집에서 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구윤철 장관의 3,500억 달러 협상은 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협상 중 하나다. 이 협상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양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합의였다. 하지만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일부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이 협상이 한국 경제를 미국에 과도하게 종속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국내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었다는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구윤철은 이런 비판들도 수용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협상의 모든 측면이 완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려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협상은 한국 경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경제 통합이 깊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국을 약하게 만들었는가, 강하게 만들었는가는 우리가 이 협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구윤철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국이 국제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한국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협력하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으로부터 25년이 지나갈 즈음 구윤철은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3,500억 달러 협상은 내 외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자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 협상을 통해 나는 국가 외교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 세계와 협상하는 것이다. 때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국내를 설득해야 한다. 그 모든 설득이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회고록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젊은 외교관들과 경제인들이 이 책을 읽으며 국가 외교와 경제 협상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윤철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후학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협상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통합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국의 공급망이 완전히 일체화되었고 양국의 기업들은 거의 하나의 경제 단위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고 미국의 기업들도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그 숫자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 한미 관계의 깊이. 이 모든 것이 그 협상으로 인해 크게 변화했습니다. 구윤철은 이제 역사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재무장관의 협상이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를 한국 경제를 세계 무대로 이끈 외교관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윤철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협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 뒤에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없이 이 협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 지지,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그 숫자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었고,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을 이끈 구윤철이라는 한 사람의 판단과 용기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이너스미 협상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세계 경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기술 패권 경쟁, 에너지 위기 등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협상은 그런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되고 외교는 계속됩니다. 구윤철의 협상이 만들어낸 한마이너스미 경제협력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세대의 외교관들과 경제인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영원히 한국 외교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